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염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먼저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장염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약이나 수액치료의 종류를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더우시죠? 저는 지난해에도 제가 이렇게 반소매를 빨리 꺼내 입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맛도 바뀌었습니다. 상큼하거나 시원한 음식이 당기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식, 배탈 나기 참 쉬운 음식이기도 하죠.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장염을 피할 방법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룸내과 의원 이상환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이룸내과에서 소화기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 1년 만에 다시 만난 것 같아요. 네, 저희 맞습니다. 더운 날만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네. 날씨 너무너무 덥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밖이 무척 덥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지치다 보니까 저는 아이스크림이나 냉면 같은 시원한 음식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배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운 날씨에 조심해야 하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냉면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여름철에는 특히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어가게 되죠. 이러한 높은 온도에서는 음식물 부패 속도도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익히지 않은 해산물이나 육회, 날 것 이런 음식들을 상온에 그대로 방치된 채로 저희가 섭취를 하게 되면 배탈이 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날 음식일수록 꼭 제대로 익혀 먹어야 하고요. 우리가 보통 소고기는 조금 덜 익혀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는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종류는 꼭 덜 익힌 부분이 없게 잘 익혀 먹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고기 종류로 만든 족발이나 곱창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이나 스시, 조개, 회, 해산물, 그리고 날것이나 젓갈 같은 이러한 해산물을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식들 중에서 제가 귀에 딱 들어왔던 게 날것이었거든요. 원장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는 비 오는 날은 회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맞아요. 맞을까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틀린 말입니다.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은 주로 여름이지 않습니까? 장마철도 있고 태풍도 지나가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여름에는 무척 덥기 때문에 식재료가 부패하기 쉽습니다. 특히 유통과 보관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소비자에게 식재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신선도 유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또 태풍이 오는 이러한 장마철에는 특히 어업이 중단되는 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특히 유통량이 줄어서 오래 보관된 생선회를 보관해 뒀다가 회를 뜨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 오는 계절에는 생선회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냉장 유통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횟감의 대부분을 최근에는 양식으로 조달을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고 어업량이 준다거나 그런 변화가 크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은 있는데요. 생선회 식중독의 주범인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주로 생선의 살과 근육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균이 이러한 살과 근육까지 침투하지는 못한다고 하고요. 주로 껍질과 내장에 남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히 무더운 여름날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껍질이나 내장 같은 부위를 되도록이면 생으로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보다 더 위험한 날은 날씨가 더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무더위가 찾아올수록 육회나 회 같은 날 음식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쩌면 이제 비 오는 날 회를 피하라는 말보다는
무더운 날 회를 피하라는 상식으로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비 오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무더운 날 회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 기온이 높잖아요. 네. 이 배탈로 내원하는 환자가 실제로 많을까요? 실제로 많습니다. 한여름뿐만 아니라 여름의 초입 그리고 그 전부터 장염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한여름에는 특히 극심한 복통이나 장염 환자들이 실제로 늘어납니다. 일단 그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차가운 음식을 자주 찾게 되죠. 극도로 차가운 음식이 섭취가 되게 되면 위장 점막의 자극을 일으키게 되고요. 실제로 위장 운동 기능에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어떤 음식이 저희 식탁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식재료의 어떤 유통, 보관, 이동 과정에서 상태가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부패 속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 식재료를 섭취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들의 중요한 소화기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외부에는 굉장히 무더위가 있고 실내로 들어오면 주로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실내외의 어떤 큰 온도 차이가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장염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내원하는 환자도 많고 이유를 살펴보면 온도차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내원하는 환자분들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복통이 제일 많죠. 배 아픈 환자들이 제일 많고 주로는 설사입니다. 특히 이제 균의 종류가 조금 생균이거나 내성균일수록 쥐어짜거나 뒤틀리거나 심지어 경련까지 일으키는 그런 균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균으로 인해 장에서 가스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생긴 가스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울렁거림, 즉 구역감을 일으키게 되고요. 실제로 심하면 구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묽은변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묽은변이 실제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수양성 설사라고 물 같은 설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극심한 균일수록 우리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증상이 있는데요.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게 바로 열입니다. 38도, 39도, 심지어 40도를 육박하는 열을 유발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열을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해열제를 먹게 되고 장염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먼저 비상약으로 감기약을 먼저 먹고 열만 먼저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장염도 충분히 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기약만으로는 당연히 장염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염을 한 번쯤은 여름에 의심을 해보고 필요하면 진료를 봐야겠습니다. 네, 장염을 또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장염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이 장염에 걸리면요 소화가 안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설사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고 탈수 현상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아프면 바로 여기 링거 뽑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링거는 상당히 좋은 치료법이고요. 실제로 저도 병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염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먼저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설사로 오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균의 종류에 따라서 설사형 장염도 있지만 거꾸로 구토형 장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염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약이나 수액치료의 종류를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환자분들은 당연히 설사가 있어야지만 장염이라고 하고 제가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저는 설사가 없는데 어떻게 장염이에요? 라고 되묻는 환자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네. 따라서 꼭 설사만이 장염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장염 형태가 진찰을 통해서 이게 설사형인지 구토형인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간형도 있습니다. 실제로 설사도 없고 구토도 없지만 네. 전혀 둘이 없는 중간형 장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찰을 통해서 잘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지사제를 구비해 두고 설사를 하면 지사제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처음 한 번 내지 두 번은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그 이유는 지사제가 하는 역할이 처음에 균을 흡착시켜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과도하게 지사제가 들어갈 경우 빠져나가야 낫는 균이 지사제로 인해서 오히려 장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장염을 더 극심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세균을 반드시 치료제로 사멸을 시키거나 혹은 할 때는 힘들겠지만 차라리 구토나 설사가 나와서 균이 먼저 빠져나간다면 조금 더 빠른 회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이 지사제만 너무 많이 복용을 한다면 당장 설사는 멎을지도 모르겠지만 균이 빠져나가야 해결될 텐데 되려 장에 균이 갇히면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주의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데 병원에 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사제만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장염에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전 몰랐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진료를 잘 받아봐야 하니까 꼭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